여기에 한 기업가가 있습니다. 1915년 북한의 통천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 때문에 중학교도 진학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지었죠. 그러다 그는 가난이 너무 싫어 가출해서는 남한으로 건너와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현대라는 기업을 세운 정주영입니다. 정주영은 모든 기업인들이 존경에 마다않는 뚝심을 가졌고 그에게 불가능이란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해보기나 해봤어라는 말 한마디로 그는 조선업, 건설업, 자동차업 등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특히 조선업에 진출하기 위해 조선소를 건설할 때는 영국으로 건너가 500원짜리 지폐 하나로 수천억 원을 빌려오기도 했고, 아직 짓지도 않은 조선소에서 건조할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그리스로부터 수주해 오기도 했죠. 그런 그의 뚝심은 차남 정몽구가 모조리 물려받았고, 이제는 그의 손주 정의선이 현대자동차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현대자동차가 영국 한 복판에 UFO 공항을 건설하게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2011년 4월 유튜브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넓은 목장에서 풀을 뜯던 소 한 마리가 갑자기 하늘 위로 떠오르더니 원반형 물체 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갔죠. 초원 상공에서 떠있던 미확인 비행 물체가 소를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장면이었죠. 이 영상이 공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FBI는 웹사이트를 통해 미확인 비행 물체가 8,000마리가 넘는 소들을 납치했다는 내용의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1979년 1월 그리핀 벨이라는 이름의 요원이 상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문서였습니다. 시기와 대상을 불문하고 언제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으나 항상 목격자가 등장하며 가끔은 영상 속에 등장하기도 하는 미확인 비행물체 UFO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데요. 더군다나 세계 최고 정보력을 가졌다는 미국 정보국 차원에서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조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를 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실체가 확인되지도 않은 UFO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공격을 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3년 전 미국 LA 상공에는 정체불명의 미확인 비행물체가 발견됩니다. 당시 LA 주둔 중이던 미 육군 레이더망에 15대의 UFO가 포착됐다가 사라져버렸는데 18분 후 다시 레이더망에 포착됐죠. 이번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초대형 비행체가 약 4km 상공에 정지된 상태로 등장했고 LA 도심 전역에는 공습경보가 발령됩니다. 이에 미 육군은 비행물체를 향해 1,400발의 대공포를 집중적으로 발사했는데요. 약 1시간에 걸친 대공포 공격은 비행체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지만 비행물체는 일체의 대응 없이 사라졌습니다. 미 육군은 비행체들이 사라져 모두 격추된 것으로 판단했고 4시간 만에 공습경보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LA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음에도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군 당국에서 비행체를 격추시켰다고 발표했지만 군 당국은 LA 도심 어디에서도 비행체 잔해를 수거하지 못했고 오히려 민간인 피해만 발생했죠. 이 사건은 전 세계 곳곳으로 보도됐고 사람들로 하여금 외계인의 존재 그리고 UFO에 대한 엄청난 궁금증을 유발했는데요. 이렇게 UFO를 향한 공격은 1965년 아르헨티나에서도 1991년 영국 런던에서도 있었고 1976년에는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 상공의 일정한 속도로 반원형의 대열을 갖춰 서서히 이동하는 12개의 불빛이 발견됐고 이 불빛은 대열을 갖춘 채로 청와대 상공까지 진입했는데요. 적어도로 비행 중인 관계로 수많은 서울 시민은 이를 목격했고 수도경비사령부 예하 방공포부대는 30분 넘게 집중적으로 공격했으나 단 한 발도 명중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비행체가 아닌 33명의 민간인 피해만 발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당당하게 세계 최초로 영국 한복판에 UFO 이착륙을 위한 공항을 건설하게 됐습니다. 바로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도심항공 모빌리티를 비롯해 각종 에어택시와 드론 등의 이착륙을 가능케 하는 공항인데요. 현재 전 세계 각국은 인간이 조종 가능한 UFO, 즉 플라잉카 개발에 치열한 투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 완성차, 모빌리티 업체를 중심으로 플라잉카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미국 굴지에 투자한 모건 스탠리는 2040년까지 도심용 항공 모빌리티 시장이 무려 1,800조 원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때문에 1,800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개발 경쟁은 이미 시작됐죠. 우버의 경우 2023년 호주에서 플라잉카를 이용한 항공택시 시범 서비스를 상용하기로 했는데 우버의 플라잉카는 시속이 무려 241km로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포르쉐의 경우 얼마 전 플라잉카 디자인으로 특허를 취득했는데 포르쉐 플라잉카는 UFO와 완전히 흡사하게 생긴 것이 특징입니다. 아직까지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도심의 교통체증 해결책으로 플라잉카가 등장하면서 언젠가는 자동차가 하늘을 나는 시대는 도래합니다. 이미 드론이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것을 본다면 머지않은 미래일 것도 확실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대자동차는 플라잉카 및 드론 등의 이착륙을 가능케 하는 공항을 건설해 큰 그림을 그리는 중이죠. 지난 1월 29일 현대자동차 영국 법인은 영국 모빌리티 업체 어반 에어포트의 메인 파트너사로 협력해 영국 코번트리 지역 내 플라잉카 전용 공항인 에어원 건설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영국 업체가 주도하고 현대자동차는 협력업체로 현재 개발 중인 도심항공 모빌리티가 이 공항에 이착륙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죠. 이미 현대자동차 역시도 플라잉카 개발에 나서 그 실물을 공개했는데요. 지난 2020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에서 현대자동차는 개인용 플라잉카를 공개했습니다. SA1으로 불리는 이 플라잉카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프로펠러를 탑재해 지상에서 700m까지 상승해 최대 시속 290km로 비행이 가능합니다. 전기로 구동되는 이 플라잉카는 완충 시 최대 1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데요. 특히 일반적인 헬리콥터 방식이 아닌 전기 구동 방식을 써 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이 특징이죠. 현대자동차는 세계 최대 모빌리티 기업인 우버와 손잡고 플라잉카를 완성시켰는데요. 이 협력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 플라잉카를 개발하고 도심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합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 9월에는 도심항공 모빌리티 부서를 설립하고 미국 나사 출신의 신재원 박사를 영입했습니다. 그리고는 영국의 어번 에어포트와 UAM 인프라스트럭처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그 결과로 세계 최초의 플라잉카 공항 건설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코번트리 지역은 영국 중부에 위치한 특성상 영국 모든 지역을 4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교통 요충지입니다. 특히 항공 우주 산업이 발달해 2020년에는 영국 정부가 전기차 친화 도시로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총 4,6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현대자동차의 지원액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어원 공항은 전력을 기반으로 운행되는 드론이나 에어택시, 플라잉카 등이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공항 형태로 건설되는데요.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매연 배출이 제로인 플라잉카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공항이 완공되면 세계 최초의 플라잉카 공항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는데요. 이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공항에 연결된 전기차나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으로 옮겨 탈 수 있는 시설도 마련됩니다. 더불어 드론 원격 제어 설비나 충전, 화물 및 승객의 적재 시설도 함께 건설되죠. 어번 에어포트는 향후 5년간 전 세계 200곳에 에어원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현대자동차와 시작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대자동차가 협력 파트너사로 선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도심공항 모빌리티는 단기적으로 500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러한 기기들이 안전하게 이착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항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플라잉카 개발뿐 아니라 그 플라잉카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분야도 함께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정주행 회장이 설립한 현대그룹은 왕제의 난을 거치면서 현대그룹 및 계열사, 현대중공업 및 계열사, 현대자동차 그룹 및 계열사 등 크게 3개 회사로 쪼개졌지만 차남 정몽구 회장이 이끌던 현대자동차 그룹이 가장 크게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현대자동차 그룹은 정몽구의 뒤를 이어 정의섬 회장에게 이어졌는데 정의섬 회장은 부회장 시절부터 그룹의 미래를 두고 큰 고민을 해왔다고 하죠. 그런데 영국의 세계 최초의 플라잉카 공항 건설에 현대자동차가 참여하기로 결정됐다는 뉴스가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현대자동차는 다 계획이 있구나라면서 한 인수합병을 떠올렸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11일 국내 언론은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다는 기사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돌던 인수합병 뉴스가 현실이 된 것이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로봇 업계에서는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기업으로 1992년 카네기 멜론대와 MIT 교수로 재직하던 마크 레이버트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2013년에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인수했다가 2017년에는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정희가 인수했던 회사입니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로봇 기술력으로 전 세계의 모든 관심을 끌어모으는 회사였죠.
2004년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사족 보행이 가능한 빅독을 시작으로 더욱 날렵하고 가벼워진 리틀독, 치타, 스팟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전세계 로봇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사족 보행 로봇은 최초 군인을 대체할 목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지만 점차 민간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개발한 스팟은 사무실을 돌아다니는 것은 물론 계단과 언덕을 기어오르며 평지에서는 뛰어다니기도 하는 등 보는 이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했죠. 2013년에는 인간처럼 이족 직립보행이 가능한 아틀라스 로봇을 개발했는데요. 그리고 2년 뒤 2015년 미국 국방부가 주관한 세계 최대 재난 로봇 경진대회에 참가한 25팀 중 7개 팀이 아틀라스를 가지고 참가했을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2017년에는 아틀라스가 가볍게 상자 위로 뛰어오르고 공중제비를 도는 모습을, 2018년에는 사람이 뛰듯이 자연스럽게 뛰는 모습으로 뛰어다니다 통나무를 만나며 유연하게 점프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로봇 분야에서는 그 어떤 회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이렇듯 로봇 분야의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기업을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겁니다. 정의선 회장은 그달에 열린 CEO 인베스트 데이를 개최한 자리에서 2025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장차 현대자동차 그룹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면서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자율주행차, 수소차 등의 수소사업, 도시망공교통, 로보틱스, 목적 기반 모빌리티 등 미래 신사업을 통해 2025년 이후 새로운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는 장차 자동차 50%, 플라잉카 30%, 로보틱스 20%의 비중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죠. 그러나 로봇이 업무에 투입되기에는 기술력이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던 구글이나 소프트뱅크는 서비스업을 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로봇의 활용도가 적었을지 모르지만, 현대자동차는 제조업 기업이기 때문에 로봇 사업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보스턴이 개발한 4족 보행 스팟이나 2족 보행 아틀라스 등등의 로봇은 인력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이미 그룹 공장에서는 근로자의 작업을 보조할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이 현장에 적용됐고, 물류기업 현대글로비스에서도 그 활용도는 높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이 주력하는 전기자동차나 수소차는 이미 어느 정도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만, 현재 추진 중인 플라잉카나 로봇 분야는 좀 더 많은 자금과 기술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미래 사업입니다. 그러나 정주영 회장이 미래를 위해 경부고속도로를 닦고 자동차를 만들고 조선업에 진출한 것처럼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래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